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네. 요새 한국 축구에 아주 좋은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래저래. 일감도 많아졌고요. 아, 그렇죠. 인감이라고 하니까. 목소리는 다운된 게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눈을 못 타임젯. 뜨겠어요. 그니까요. 저도- 언제 들어오신 거죠? 제가 토요일 오후에도 도착했어요. 네. 그 시차 적응도 있겠지만 이제 새벽에 축구를 보니까 네, 저도 맞아요. 월요일하고 오늘 새벽하고 전부 새벽 3시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그러죠, 습관이 그러죠. 돼가지고 네. 꼭 피곤해 아침에. 저는 오히려 도착한 날 바로 저 세네갈이었어요. 계속 그 시차로 살고 있겠네. 네, 그래서 계속 그냥 하고 또 저는 이제 또 제 플랫폼으로 그 중계를 했었는데 하고 그때는 막 생생한데 낮에 되면 이제 막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약간 피곤해 보여요. 지금 네. 목소리도 다운, 축덕과 추갈못이한테 하는 내려가는 발성법을 좀 가르쳐줘요. 아 이렇게 큰 네, 그림을 힘을 주시고. 또 어젯밤에 또 어딜 갔다 와가지고 이승우 선수 조부상을 당해가지고 아, 네. 그렇죠. 하지만 3시간 정도 자고 또 아침에 방송을 좀 아우, 넘어가가지고 강행군이네. 네. 도대체 그렇습니다.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위원님은? 계속 이렇게 눈을 말 안 할 때 이렇게- 주무시겠네.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저는. 조합회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야 뭐 늘 똑같이 음.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저는 경기가 오히려 많아서 이제 풋맥골 코너, 제 코너는 쉬고 있거든요. 왜냐면 K리그 주바페가 간다. K리가 일단 경기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미 이슈들이 많아서 다룰 게 많아서 저는 이제 주말에 그냥 경기 보고 일하고 똑같이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 축구에는 아까 우리 주 기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좋은 일이니까요. 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막 활기가 막 확 붙고 그렇죠. 새벽에 활기가 막 붙고 네. 그때면 갑자기 힘들어지고. 네. 근데 요즘 막 많은 분들이 피곤하긴 한데 너무 기쁘다고 너무 네, 재밌다고 이런 날이 올 줄.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했겠습니까? 뭐 이따 저희가 사강.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또 한 번에 뭐 정말 대단한 네.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뭐 최고 좋은 거는 우리 아. 홍 PD가 아닐까. 옷 보세요, 진짜. 옷. 그러니까 오늘 제가 빨간 즐겨라, 티, 대한민국. 빨간 옷 네. 입고 왔습니다. 이게 뭐 정식 굿즈 같은 건 아니었는데 2년 전에 그 이란전이 있었어요. 그 서울 경기장에서. 그래서 그때 그 주먹 감당했을 때인가요 그게? 그때는 그건 아닐 아니고? 거예요. 네. 그 그때, 전이요. 그때는 아마 그 이제 이후겠죠. 김용건 선수가 이제 그 시끄럽다 그 아. 발언했을 때 그때인데 그걸 좀 끄네요. 네. 언젠지 집 상기시켜 드리려고. 맞아요. 그때 이제 전 좌석에 좀 그때 최종 예선이 제 기억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월드컵 가기는 길이 힘들었어. 네. 힘들어서 이제 그 KFA에서 좀 힘을 불어넣고자 이제 전 좌석에 이렇게 빨간 티셔츠를 나눠줬습니다. 오늘 이란전 있는데 저도 오늘 이 여자친구랑 간대요. 이렇게 또 물고서 안 놓치고 네 그래서 가서 그때 응원하려고 공짜로 합니다. 받은 옷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좀 부족해 보이죠? 받은 걸 여태 입고 다녀? 네. 이란전에 또 이때 그때 그 공짜로 그냥 냅둬놓길래 한 3-4장 갖고 와서 친구도 몇 개 나눠주고 어머 어머. 선물인 척하고 이번에 이쁘던데. 뭐 이번에 티셔츠들. 한 개 살까? 네. 고민 중이에요. 한 개 살까? 요새 그 사실 축구협회가 이런 거 만들면 되게 안 이뻤었는데 네. 근래는 되게 예뻐요. 이번엔 좀 예쁘던데. 근래는 되게 다 예뻐요. 아재 같아 이거 약간. 저건 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마력에 좀 떨어져서 이렇게 네. 막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몰래 스튜디오에서 대학교 구석에서 갈아입고 네. 목장갑 딱 끼면 맞는 그렇죠. 그런 느낌. 빨간 목장갑. 장화 신고. 기자님은 많이 피곤하시고 요새 그 3시 뉴스 브리핑도 자주 출연하시던데. 어제 출연하셨잖아요. 어제도 출연하시고 지난주도 출연하시고. 되게 힘들었어요. 좀 지난 토요일부터 되게 원래 주말에 쉬는 주였는데 이제 당연히 축구는 봤죠. 축구 보고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돼서 맞아요. 나왔죠. 나와서 축구 팀장이 쉬면 안 되죠. 그런 상황에 와서 하고 또 쉬는 애들 좀 몇 명 불러내서 뉴스를 좀 많이 했죠. 진짜. 일요일 네. 날. 또 어제도 하고 이제 또 해야죠. 내일 또. 제가 세네갈전 이기고 첫 뉴스 했어요. 오. 6시 뉴스 맞아 제가 봤어요. 했어요. 하승용 기자 리포트. 네, 하성룡 선배가 네. 리포트였고. 그때 성룡이하고 카톡하면서 봤는데 네. 6시면은 기사를 끝났을 한- 때인 건가요? 6시 아니, 6시 안 뉴스를 끝났어요. 6시 반쯤 했죠. 네. 그렇게. 거의 7시 계속 다 밀려서. 돼서 그렇죠. 했어요. 원래 6시에 들어가기로 돼 있던 네, 뉴스인데 네, 네. 어. 저 계속 성룡이 기다리고 기사 있었어요. 다 썼는데 잠깐 봐주시죠 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세네갈전. VAR. 네. 진짜 기사를 뭐 계속 뒤집으면서 그래서 말을 안 걸었어요 제가. 이게 기사 쓰는 동안 완전히 초치기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앵커멘트 다 쓰고 사실 연장전 때 이제 앵커멘트 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겼습니다. 정말 짜릿했습니다. 일요일. 그 짜릿한 이야기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내준 사연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네. 그 짜릿하고 정말 숨막혔었던 네. 말도 안 되는 승부거든 사실. 그니까요. 엎치락 뒤치락 진짜 이런 승부가 저희 이강인이 딱 그 표현을 했더만요. 경기 끝나고 나서 세네갈 고맙다고. 아, 이런 믿지 승부를 못할 하게 추억. 만들어줘서 자기도 축구 선수 생활하면서 이런 경기를 본 적이 없다고. 이지솔 선수 말대로 뭐 다시 태어나도 이런 경기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박 경기였어 진짜. 전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심장 쫄려서. 그 얘기를 일단 해보죠. 네. 자 그러면 네 네. 청취자분들 보내준 사연 주바페. 댓글 저번에 김신욱 선수가 나와서 이제 네, 방송을 댓글이- 했었는데 맞아요, 댓글이 맞아요. 김신욱 많이 선수에 대한 달렸어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1 윈도우 9라고 읽어야겠죠? 네. 수원 팬인데 김신욱 선수 정말 입담 좋네요. 전북 선수지만 새로 팬이 됐어요. 오스트 프로이센님도 생각 이상으로 김신욱 선수 말을 잘해서 깜짝 놀람. 칠각수님 축구계에도 박찬호가 있었으니. 투머치. 만다명 스트라이커. 지킨 27님 네. 방송 중 주영민 기자가 언급한 예전 청소년 대표 골키퍼는 이민영 선수가 아니고 이문영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정. 제가 이거 보고 아차했어요. 왜냐하면 이문영 골키퍼가 그 83년 세계 청소년 이 대회 이후에 별다른 성인 무대에서 활약이 없어요. 이때 딱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저는 그때 이 중계를 봤을 때의 기억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뭐 다른 경기에서 이 선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문영 선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 대표팀 최연소 뭐 몇 번째다 뭐 네, 뽑힌 네, 거 네, 나올 때 이문영 골키퍼가 1983년도에 이 세계 청소년 선수권 4강 신화 이룬 다음에 그해 11월에 대표팀 골키퍼로 뽑혔어요. 최연소 대표팀 역대 최연소 6위예요. 출전 6위. 예, 음. 올라 있더라고 이문영 골키퍼. 골키퍼를 그렇게 어린 근데 나이에 그 이후로 이 선수가 기록이 없어요.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바로 그래서 어디구나. 얼마 전에 신현호 당시 네. 신현호 현재 당국대 감독님이신데 신현호 감독님이 한 뉴스 브리핑 출연하러 오셔갖고 제가 여쭤봤죠. 이문영 골키퍼는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 캐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그때 한 다음에 부상당해서 못하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뭐 사업하고 뭐 그러신다고 하고 참 이 1983년도 이 붉은 악마들이 정말 도깨비 같았던 게 뭐냐면 정말 화끈하게 불타오르고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오래 간 선수가 사라졌구나. 김종부 선수 정도. 김종부 선수 사실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부상 때문에. 파동도 선수로서는 파동도 있었어요. 파동도 있었고 K리그 스카웃 들어가서 파동이 스카웃 파동이 있었죠. 있었죠. 네, 김종부 감독은.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워낙 김종부, 신현호, 김종건 이슈가 많았네. 이런 선수들은 강렬한 인상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가 밝다 다 이랬었는데 신현호 감독은 당시 대회 끝나고 프로팀에 아마 계약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안 보였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류마티스가 왔대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선수 생활을 거의 못했죠. 프로 생활을. 그리고 김종건 선수는 잘 모르겠고 김종부 선수는 그래도 월드컵 가서 골까지 넣었으니까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인데 김종부 선수도 여러 가지 좀 주변 환경이 잘 받쳐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신화 같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83년도 멕시코 월드컵을 그때 월드컵이라 안 했죠. 세계 청소년 선수. 이렇게 불렀었는데 직접 라이브로 봤으니까 이문영 선수의 이름을 이렇게 다시 소환됐는데 저희 작은 형이 엄청 팬이었어요. 아니 작은 형이 그때 축구 선수 정말 너무나 강렬한 인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문영 키퍼를 되게 좋아했었고 사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때 당시에 멤버들이 그 이후에 활약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박종환 감독의 아주 독특한 훈련법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성과를 나타났던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프로에선 잘 먹히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이건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이제 나이의 문제가 좀 걸리죠. 이게 좀 편법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는 그 당시는 다 있죠. 다 나이 있었어요. 나이 바꾸고 막. 네네네. 그때는 20살 이하 대회이긴 했지만 20살이 넘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4강의 이유가 있었고. 근데 그건 이미 뭐 그거는 월반했네. 비일비재해요. 네. 그러니까 제 또래 그때는- 정도까지는 맞아요. 저희 또래 정도까지는 네. 보통 1, 2년 지금 그쵸, 나이도 그쵸. 보면 소위 얘기하는 꿇었다라고 하죠. 꿇었다고 하죠. 꿇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출생 뭐 신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출생 신고도 많아요. 있었고 네. 그때는 뭐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게 잘못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때 태어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복잡한 것들이 네, 많았어. 그건 굉장히 많았던 케이스. 흔했던 관례 같은 케이스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렇게 출생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선수 개인이 판단을 해서 자기가 1, 2년을 늦춘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 고 4학년이나 고 5학년이 고 3하고 뛰면 누가 이겨요? 고. 그런데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는 양지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1966년 월드컵에서 북한이 8강을 하면서 맞아.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어. 그때는 가위가위보를 해도 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북한이. 근데 북한이 지금 월드컵에서 대통령이 8강을 해? 그때 지시를 했죠. 말이 돼? 그래서 북한을 잡아라. 양지라고 하는 팀이 만들어져. 양지. 이거 양지가 아예 처음 들어본다. 예. 그래요? 네. 양지라고 하는 게 국가대표팀의 이름이에요. 어. 화랑 백호 같은 거 들어봤어요? 네. 화랑 충무. 그 전에요. 충무 이 전에 만들었던 게 양지라는 거예요. 대표팀 이름도 양지예요. 어. 이 양지가 뭐냐면 우린 음제세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래서 안기부네. 양지예요? 안기부. 양기 그때 당시에 중정이라고 하나요? 중앙정보부? 중정. 중정에서 운영을 했어요 대표팀. 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국가적으로 대표팀이 세계대회에 나와서 성적을 내는 게 지상 목표였어요. 그러면 그게 384 부대 실미도 그런 딱 거죠. 그런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그래, 거. 맞아.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와. 나라에서 직접 한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되는 네. 거. 어떻게 대표팀을 지금 얘기하면 지금 뭐죠? 뭐죠? 정보부인가요 지금? 뭐 행정안전부 국정원? 이런 거. 국정원이죠. 국정원에서 하는 국정원에서 대표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 지금.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막 뭐 요원이에요? 요원처럼 요원처럼 운영한 거예요? 손흥민이 합숙 이제 시키고. 들어가면 저쪽 이제 손흥민 요원 왼쪽을 공격하라.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역사 책에 나올 당시는 법한 얘기다. 지금의 이 관점을 당시에 너무 추앙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아. 그런 게 있었고 물론 비판적으로 볼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나이 얘기하다가 좀 멀리 오긴 했네. 추억. 딴건 모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네이버 같은 네이버랜다. 어쨌든 괜찮아요. 검색창에서 네. 뭐 파킹 네. 괜찮아요. 네, 검색창에서 우리 선수 검색하잖아요. 70년, 71년 요 이전 사람들은 다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를 하면 본 나이가 맞아요. 대부분. 아니 최용수 우리 연수 감독님께서 72년생도 직접 있죠. 얘기하셨잖아요. 내 나이는 사실 나 2살 더 많아. 방송 나와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황세영 선수 6구로 돼 있죠. 다들 다 그때 나이- 플러스 1, 2, 아, 1, 다 2 더하면 맞아요. 그거 보고 말로 오면 안 돼요. 니몇 살이겠네요. 내 2살 더 많다. 근데 그게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운동 종목에서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1년 더 있다, 1년 아까 말했듯이 고4에서 대학 가는 게 더 쉽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우, 대학을 바로 못 가는 경우, 1년씩 더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청소년 대회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맞아요. 또 1년씩 더 하는 경우도 그게 있어요. 되는구나. 그때는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해준 것도 있었고. 딴건 모르고 여기 지킴님의 이제 나이대가 얼추 예상이 가는 그렇게 돼버리네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이문영 또래. 골키퍼를 이렇게 검색해서 83년 골키퍼에서 안 나올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하여튼 뭐 근데 네.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아, 지금은 아예 그 피파에서 그 손목표라고 하나요? 좀 아, 저는 검사를-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나이테 같은 게 있나 보죠. 네, 나이테 그러니까 진짜요? 그럼요. 근데 왜 나왔냐면 아프리카 때문에. 아프리카 청소년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옛날에. 예전에는 뭐 90년대부터 항상 잘했죠. 바람 일으키고 막 그랬죠. 뭐 준우승도 하고 우승도 네. 하고 뭐 올림픽에서도 뭐 나이 제한 있는 대회에서는 아프리카 굉장히 강하니까 아프리카 선수들이 이렇게 출생 신고도 좀 늦게 하고 자연스럽게 좀 아무래도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유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 다 하는 거의 거야. 다 그런 식으로. 맞는데요. 와, 진짜.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래서 불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근데 약간의 오해는 물론 아프리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나이의 잘못이 있었어요. 오류가. 왜냐하면 그때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칼럼인데 월드 사커지에 아프리카 한 감독이 기고했던 글이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 선수들이 나이를 일부러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선수들이 꽤 많다. 다 자기 자기 나이를. 나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예를 들면 주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잘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일종의 저쪽 초원에 안 있는 하고 오래 워낙 많은 사는 거야. 사람도 있죠. 저쪽 어디 네. 부족에서 잘 달려가지고 스카우트를 했는데 너 몇 살이니 그랬는데 몰라 나이를. 또 나이가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도 아닌 거지, 있으니까. 그래. 네. 그래서 그러면 대충 이 정도면 너 몇 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아프리카를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라. 우리도 제대로 나이 알면 그 나이에 맞는 교육도 시키고 좋을 텐데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했던 그 칼럼을 기고문을 봤던 글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그래서 다 조사를 해요.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요즘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뭐 83년은 83년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이번 또 4강에 진출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또 나머지 또 다른 분들 계신가요? 네, 그리고 메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재현님이 네,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매일 보낸 시간 기준으로 UEC 월드컵 8강전 시작 전인데 저번 방송에서 사연이 안 들어와서 뭐든 보내달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평소에 물어보기엔 그랬으나 궁금했던 질문을 보냅니다. 그것은 주바페 아나운서님에 관한 것인데요. 축덕숙덕에선 주바페 아나운서님의 목소리가 편안하다고 느껴지는데 반면 제 방송도 보시네요. 생방송 우클릭 리포팅하는 것을 들어보면 특별한 발성을 하는 것처럼 힘이 들어간 게 제 기분 탓인지 보입니다. 그러면 주바페 아나운서님은 방송의 유형마다 다른 발성을 사용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팔색조? 방송 아카데미. 팔색조. 근데 실제로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관련 기사 댓글 같은 거 유형에 보면은 따라서 좀 발성이 달라지잖아요. 네, 약간 방송에 따라서. 뉴스냐 아니냐라는 것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유튜브 발성도 있어요. 유튜브 발성. 유튜브 발성은 뭐예요? 약간 짱구처럼 하는 거. 아, 그럼 원래 맹구, 말투고 맹구 하잖아요. 원래 말투가 약간 이런 TV 방송은 뉴스나 이런 뭐 시사 교양이나 방송 조금 프로그램 경직되죠. 좀 톤이 약간 더 달라지는 게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더 또박또박 얘기하게 되고. 네, 축덕숙덕이나 아니면 그냥 라디오나 유튜브 편하게 같은 하는 거. 개인적인 방송 좀 그 개인적인 성향이 더 많이 들어간 것들은 좀 비교적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 말투인 거죠? 이것도 근데 완벽하게 원래 말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만들어진 말투인가요? 위원님, 그쵸? 만들어진 건가? 약간 중간. 아 중간. 네, 약간 중간인데. 그러니까 뭐 주바페 삶 자체가 허위와 거짓을 원래 말투에는 좀 위선. 욕이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라 톤이 근데 조금 다르다. 주 기자님, 주 선배님도 계시지만 이게 원래 방송이 더 요즘 솔직한 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말도 쓰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그게 좋은데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더라고. 네. 저는 이제 항상 정형화된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까 박 의원님이야 뭐 인터넷 방송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 온에어 불 들어오면 약간 자연스러운데- 달라지지 않아요, 선배님? 아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네. 우리는 말을 많이 못 하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말만 해야 돼서 딱 그 짜여진 그 각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저도 많이 그 방송에서 좀 풀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대본이 있고 원고가 있는 방송은 약간 아무래도 좀 더 아나운서예요, 저 근데. 아 맞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안 아나운서고. 아나운서처럼 하는 거죠. 아니 아나운서예요, 저. 네. 네. 발성을 근데 좀 약간 뉴스 같은 거 할 때는 발성에 좀 더 신경 쓰긴 하죠. 그렇죠, 톤이랑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높여야 되고. 네, 힘을 더 줘야 네. 되고 강조해야 되고. 전달력이 복식 있구나. 호흡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나운서. 네, 네, 네. 배 두 힘 명이서 주고. 호흡하는 거죠 그게. 저 이게 근데 알아들었어요. 아 재밌었어. 이제 알아들었어? 아유 내가 아직 어렸다. 한 번 던져주면 이렇게 받아줘야 김신우 되는데. 선수 때 눈치를 네. 많이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때 못 배웠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막 방송에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고 방송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이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벽이라고 할게 진입장벽이나 아니면 좀 많이 뭐 낮아졌죠. 맞아요. 이러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니까 맞아요. 뭐 지나다니면서 셀카 들고 다니면서 워낙 많으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러시아 월드컵 가서 그때 우리가 그 멕시코하고 2차전을 했잖아요. 네. 그 멕시코 하는데 이제 멕시코인들하고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음. 그 모스크바에서 경유를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멕시코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 짐칸에 그 큰 모자 때문에 짐 넣을 데가 없다. 이런 모자들 때문에. 밀짚 모자 같은 거.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개인 방송을 해요. 굉장히 그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멕시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형님들 뭐 감사합니다. 타고, 뭐 타고 한다고 하면 옆에 댓글만 올라가고. 웃겨. 저는 그런 원래 비행기 안에서는 비행기 모드 해야 되는 거 어, 아니야? 출발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아, 전에. 계속 전에. 타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요, 되게. 근데 이제 맞아요. 그 그만큼 이게 방송의 벽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보니까 그냥 가장 요즘은 좀 편하게 보는 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근데 뭐 저희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자꾸 산으로 가네요. 제 그러니까요.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네, fb@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대표팀 지금 대표팀 A매치 그쵸. 주간이기도 하고 완전. 입새 월드컵 주간이기도 하고 여자 월드컵 월드컵 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가장 중심이겠죠 입새 월드컵이. 그렇죠. 또 정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근에 있었던 세네갈. 전 사실 저희가 요게 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딱 그 공개되는 딱 시점이 아마 에콰도르와의 4강 경기 바로 앞으로 그날, 놓고 네. 이제 나와서 저희가 에콰도르전까지 담을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최근에 이겼던 그래도 세네갈 경기는 와 이거는 좀 한번 대박이었죠 진짜. 네. 반전에 어떻게 반전에 보셨습니까 반전이. 다들? 그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극적인 요소는 다 나왔다고 봐요. 맞아요. 네, 뭐 역전에 역전, 재역전, 극장골이 2개나 나왔고 여기에 뭐 골 5골이 비디오 판독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선방도 페널티킥 선방도 나고 승부차기 선방, 실축 뭐 다 나왔죠. 다 나왔어요. 승부차기 요소란 요소. 자체만 다 나와도 나왔네. 역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리포트를 할 때 저 이거를 1분, 2분 안에 다 담아야 다 담아야 되는데. 된다는 게 정말 맞아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짧게 할 수밖에 없는 막 거의 그랬겠네요 진짜. 예, 네. 전반 따로 후반 따로 승부차기 승부차기 따로, 연장 따로 승부차기 승부차기 따로. 따로 해도 리포트가 하나씩 될 만큼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았던 맞아요 경기였죠. 맞아요. 그리고 피파룰 개정된 것들이 경기에서 저는 그때 이광현 선수가 PK를 막았는데 다시 했잖아요. 아. 저는 왜 다시 했는지를 이제 그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보느라고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다시 한다는 거예요. PK를 다시 찬대요. 그래서 막 커뮤니티 같은데 엄청 검색해봤어요. 왜 다시 차는지를 몰라서. 근데 이번에 골키퍼 룰도 바뀌고 막 그렇게 하면 경고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게 엄격히 정확히 얘기하면 바뀐 건 아니에요. 아 그래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도 골키퍼는 골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좀 더 엄격하게 그럼 잡는 근데 거예요? 왜냐 이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띄게 벗어나면 옛날에도 안 돼요. 다 잡았는데 특히는 김병지 선수 잡힌 적도 있고 그랬어요. K리그에서. 근데 이게 킥을 하는 순간과 요걸 동시에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룰이었던 거예요. 근데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면서 이게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 장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룰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룰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바뀐 게 아니구나. 네, 바뀐 게 아니고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제가 정확한 문구를 받았었는데 골키퍼는 must remain on the goal line. 골라인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한 발이 꼭 킥할 무조건 때.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예전에는 이제 예전 룰을 말씀드린 거고 골키퍼가 remain on the goal line 요렇게만 돼 있는 거고 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좀 디테일한 문구가 킥할 때 골키퍼는 must have at least part of the 이렇게 하자 안 보이냐 노안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아, 멀리서 네. 이렇게 이 모습을 좀 여러분들 보셔야 아버지. 되는데 막 핸드폰을 막 멀리 막 떨어뜨렸다가 나 아버지. part of the one foot 그게 한 발이 꼭 있어야 발의 된다고. 일부분이라도 네. underline or underline or underline이네요. 그 라인에 네. 걸쳐 서 있어야 된다고 하고. 약간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문구를 더 넣었어요. 전 되게 생소한 사실 장면이어서 저는- 바뀐 줄 알았어요. 룰이. 이거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뭐 그때 같은 상황 그 비디오 판독이 아니었으면 못 잡잖아요. 이광현 골키퍼 그런 상황 또 승부차기에서 오세훈 선수의 그런 상황 네. 못 잡죠. 근데 이제 비디오 판독이 있으니까 잡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비디오 판독 영향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심판 교육 받을 때 뭐가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 연령으로 내려갈수록 더 엄격하게 바라고 얘기해요. 왜요? 교육을 제대로 그러니까, 시켜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스로잉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스로잉 던질 때 진짜 룰대로만 하면 예를 들어서 두 발이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라인을 벗어나서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인의 뒷발이라도 살짝 걸리기면 돼요. 라인 위에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던지는 방향과 상체 방향은 일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볼은 정수리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서 나와야지 앞에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던지던데. 이렇게 놔야 돼. 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지켜야 되는데 프로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던져요. 그렇죠. 막. 네.
근데 그런 걸 안 잡아요 잘 프로 무대에서는. 아주 심하게 이상하게 던지면. 그래서 동호인들 축구할 때 전 많이 잡혔어요 이거 던지다가. 아 동호회들은 내가 봐서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왜냐면 근데 어떤 또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심판이 있어. 아유, 이 약간의- 정도 갖고 그래. 동호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던지는 척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있어요. 꼼수. 그거는 완전한 반칙이에요. 후회 묘미 아닙니까? 안 잡지 잘 안 잡는데. 근데 진짜 잡힌 적이 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하다. 스로잉 같은 거도 그러니까 밑에 프로 무대나 이런 데 하면 잘 안 잡아요. 안 잡는데 연령으로 가면 이게 이제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한. 어린 선수들에게 숙지하자는 의미에서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할 때 내려갈수록 더 모든 규정을 확실히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그 승부차기나 PK를 할 때 그 문제는 원래 맞아요. 좀 정확하게 주 기자님 얘기하는데 그게 룰이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좀 더 엄격하게 보자라고 제가 이번에 심판위원회 물어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네, 이건 그래서 내 앞두고. 그 경기만 이- 잡힌 게 아니라 그 다른 그 전에도 경기에서도 있었어요. 몇 경기 있었어요. 근데 그 골라인에 적어도 이제 발이 하나라도 걸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걸치고 아니면 그 골라인 앞에 서고 요 정도의 그 정말 미묘한 차이를 잡는 건데 만약에 잡게 되면 그게 이제 PK 할 때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있죠. 일단 앞으로 나오면 각이 좁아지니까. 각이 좁아지고 네. 키커가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딱 봤을 때 그 더 멀리 있는 것과 한 발짝 앞에 가까이 있는 거의 있는 차이는 각이 확실히 좁아지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했을 때 주바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 훨씬 아, 더 찰순이 입어줬잖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키퍼들은 무조건 뛰어나오려고 하거든. 그렇죠. 예전에는 맞아. 더 심하게 은근슬쩍 뛰어나와요 다. 전 되게 그런 장면이 많아서 이게 많았기 가능한 건 줄 때문에 알았어요. 이번에 저도, 생-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생긴- 잡았었어. 안 이 정도는. 잡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잡아 이랬어요 저는. 안 잡고 못 잡고 사실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가 근데- 처음에 이렇게 또 하나 배워. 그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페널티킥 할 때 보시면 선심이 어디 있냐면 승부차기나 페널티킥 할 때 이 골라인 골대 바로 옆에서 그 발만 봐요. 그게 발을 보는 거였구나. 골키퍼 발만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러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공 들어갔나 안 네. 들어갔나 그거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발 보는 거였구나. 그게. 그래서 막 하기 전에도 막 뭐라고 하는 근데 게 이제 예전에도 그렇게 그래서 봤는데 비디오 판독 없을 때는 그렇게 봐도 못 잡았다는 거죠. 잘 잡지 않았던. 순간적이니까 또.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든 뭐지 이광현 골키퍼가 PK 한 개를 맞기도 했었고 물론 그건 반칙이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승부차기에서 다행히 또 한 골 막아서 이광현 골키퍼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뭔가 이훈재 선수의 뭔가 그런 그림자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막 엠블럼 막 깨물 때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에서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신화 뒤에는 골키퍼가 있어요. 우리나라 골키퍼의 미래가 또 밝다는 걸. 아까 이문영 골키퍼도 얘기했지만 네. 그런 역사적인 이 업적을 이룬 팀 축구팀에는 항상 골키퍼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특히 한국 축구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광현 키퍼는 뭐 결과로 놓고 보면 이훈재 키퍼의 4강, 그러니까 4강이니까 그쵸. 또 승부차기 같은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되는데 플레이 스타일은 좀 다르죠. 음. 오히려 조현우하고 좀 비슷한. 네, 키가 작은데, 키가 작은데 이훈재 골키퍼는 키가 183인가? 어느 정도 됐었죠? 살아도 이훈재 네. 골키퍼 좀 작죠? 작지 않았나요? 골키퍼 치곤 네. 작죠. 이광현 83? 키퍼가 84 정도 네. 되요 85 정도 비슷할 되는 거예요. 건데. 근데 좀 스타일은 좀 다르죠. 이훈재 선수하고 이광현 선수. 이광현 선수는 좀 더 순발력이나 이런 거 좀 있으니까 조현우랑 좀 그리고 비슷하다고 골프 봐야죠. 드라이버도 이훈재 선수가 훨씬 멀리 칠 거예요. 300m 치실 때. 규정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네.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왜냐면 VR을 워낙 많이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새로 바뀐 룰이 적용된 장면은 뭐냐면 딱 하나 있어요. 이 VR 수많은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세네갈 공격 쪽에서 핸드볼. 핸드볼 됐죠. 네. 네, 핸드볼. 그거 바뀐 룰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격자가 의도하든 안 하든. 네. 의도했든 안 했든 팔을 닿으면. 맞고 그게 결정적인 골 장면으로 연결될 경우 인텐션을 보지 않겠다. 그냥 팔에 닿았을 그 자체만 갖고도 노골 처리한다. 핸드볼 파울 준다 이런 거고. 근데 약간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좀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수비수도 그렇다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격수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는 맞아요, 수비수도 이제 바뀐 룰에 따라서 의도를 보지 않는다. 그냥 맞으면 PK 분다. 이게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고. 이거 지금 오해예요. 이게 미디어가 몇 개가 잘못 썼어요. 그래요? 다 그런 줄 처음에 알아요. 그렇게 봤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공격자만 아니 그럼 메시 같은 선수는 다리 맞출 텐데. 무조건 팔 맞추죠. 맞출 텐데. 응.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저 같아도 그 메일이 너무 많이 와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에 공격자로만 알고 있어요.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세네갈 경기에서 이 장면이 2번 나와요. 우리도 한번 맞았고 세네갈도 한번 맞았는데 네, 맞았어요. 주신 있다 뭐라 하냐면 노예요. 노.
이게 뭐냐 인텐션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 대회는 바뀐 룰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대회가. 근데 딱 보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수비자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서 물어봐. 아니 저 바뀐 룰인데 왜 안 쓰지? 막 다들 이래요. 수비자도 무조건 맞으면 PK인데 아니에요. 수비자는 아니고 공격자만 의도를 보지 않는다가 새로 적용된 규정이고 나머지는 제가 봐서 VR 이번에 전적으로 뭐 여러 개 쓰긴 했는데 문제 없어요. 그리고 깔끔했고 이번에 또 우리 심판 잘생겼다고. 우리가 이겨서 그렇습니다. 이겨서. 주심이 아주 비디오 판독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8분 9분까지 나왔잖아요. 그 정도 경기가 지체되면 막 지루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경기가 워낙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갔고 다이나믹해서 그런지 몰라도 댓글 보니까 주심 잘생겼다는. 아니 이 경기 포인트는 다 VAR 아니면 심판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VAR 장면이 많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되게 공정했던 것 같긴 하고 오히려 이런 VAR 장면이 또 문제될 게 없어. 우리가 PK 선언된 거 있잖아. 우리가 그쵸. 그것도 맞아요. 팔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건 뭐 100% PK고. 이렇게 뭐 시간이 되게 딜레이되는 문제도 있지만 뭐 하나의 또 재미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근데 때는. 빨리빨리 결정했어요. 생각보다. 그죠? 그랬나요? 저는 첫 번째 PK만 조금 오래 걸렸고. 너무 이게 조마조마 기다려서 그런가? 사실 이게 아마 이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 기억이 되게 순화되어 원래 있나? VAR을 처음에 도입할 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이게 도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판정의 공정성이나 이걸 위해서 도입해야 된다가 대세였지만 반대 혹은 약간 이런 거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경기의 지연이나 흐름의 끊김이었거든요. 이 경기야말로 사실 그게 가장 극명히 나타나는 게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일요일에 그 심판위원회하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심판들하고 모임을 가졌거든요. 가져가지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저희가 보더라도 그렇지만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에는 뭐 흠잡을 건 없다. VR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VR을 도입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들이 다 나타나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VR을 선언해버린 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길 건 넘겨서 이렇게 코를 들어서 확실한 건 오케이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다 확인하고 확인하니까 흐름이 계속 끊겼고 원래 처음에 그래서 추가 시간 8분 줘줬다가 9분까지 갔잖아요. 네. 이게 VAR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중간 숫자 바뀌고 막. 그래서 그 주심들 이번에 심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어디였어요 주심이? 세네갈 아르헨티나 리그가 VAR을 안 쓴대요. 안 쓰면 어떤 게 있냐면 안 쓰는 주심이 없잖아.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안 쓰니까 평소에. 그럼 이런 주심은 국제대회 나오면 몇 시간 얼마의 시간 동안 이 교육을 받는데요. 교육 받은 거로 이거 나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안 쓰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경직되고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근데 만약에 우리 K리그처럼 지금 우리가 2017년에 했나? 그때부터 하면 2017년부터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유두리가 있는 거지. 따라서 넘길 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이선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 잠깐만. VAR. 계속 그러잖아 주심이. 잠깐만. 교육을 얼마나 세게 받았겠어요. 굉장히 이거에 굉장히 민감했어. 민감하고 잠깐만. 계속 잠깐만. 그래서 얼마나 긴장했을까 심판은. 그래서 어쩌면 뭐 실수는 없었어요. 실수 없었는데 경기 흐름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끊겼던 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추가 시간도 8분 줘줬다가 9분으로 딱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노래방 이모의 승리다. 저기 추가 시간 1분 더 이런 거 있잖아. 마지막 1분에 100점 나왔어. 그러니까 추가 시간 줬는데 거기서 빡 터진 거지. 안 줬으면 진짜. 근데 뭐 VAR은 요 정도로 그래서 심판 판정에 뭐 큰 문제는 없었다. VAR에 약간의 아쉬움도 좀 있었다 이런 거. 숨 막히는 경기였다. 내용적으로 보면 어떠셨습니까? 내용 VAR은 뭐 그렇다 치고 개인 능력은 뭐 세네갈이 한 수 위인 건 맞았던 것 같고 물론 경기 전에도 그 전까지 16강 전까지 봤을 때 경기력이나 뭐 여러 가지 높이 뭐 이런 거 체력적으로 봤을 때 세네갈이 우위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세네갈 선수들이 좀 좋게 얘기하면 순박했던 것 같아요. 순박했다고? 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지도 선수 이렇게 미는 페널티킥 반칙 같은 경우도 지금 어이가 없지 않았나요? 지금 어이가 없었죠. 할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보니까 이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칙 개수가 몇 개가 나오죠? 파울이 20개, 우리가 12개. 세네갈이 20개나. 세네갈이 반칙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전반에는 우리 2배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만 닿으면 이게 치는 거야. 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니까 그냥 민 거야.
거기서 밀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잖아요. 공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 선수가 있어가지고 방해되는 건 자기가 앞으로 가는 거에 방해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왜 밀어 이거를? 거의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민 거예요. 음. 그리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게 약간 이 몸을 쓰고 손을 쓰는 게 이 돼 있다 보니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반식들을 자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순박하게 또 너무 우리를 약간 얕잡아 본 준비를 덜 했다라는 생각. 그 감독이 경기 끝나고 한국이 이렇게 강팀인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제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하긴. 우리 최선을 다했지만 뭐 한국이 잘했다라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팀인지 몰랐다? 아예 그냥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네. 솔직하네 사람이. 그러니까 순박한 거예요. 그래서 세네갈이 약간 우리를 얕잡아 본 거 맞는 것 같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하다가 막판에 후반 가니까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선수들의 역시 뒷심이 발휘되면서 이런 드라마가 나온 거죠. 주바 팬은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대견하다고 우쭈쭈. 네, 생각했어요. 어린 친구들이 너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고군분투. 뭔가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경기 하나로 다 본 것 같고 우리 아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게 이거구나. 발성이 변한다고. 방송용 갑자기 발성이 또 변했어. 갑자기 애기들 얘기할 때는 귀여워져. 고분 선생님 목소리로 바뀌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엄청 이제 느껴진 경기였고 그것도 경기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선수들의 결속력이라던가 이런 뭔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였어요. 제 눈에. 뭐 승부차기 준비할 때도 우리 막내 형인 강인이가 막 광현 골키퍼에게 막 형 막을 수 있다고 막 이런 복 쏟아주는 거라던가 막 뭔가 실수를 했어도 서로 같이 끌어안고 뭔가 계속 대책 방안을 세우는 느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수들이 진짜 이 대회를 통해서 뭐 경기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다들 엄청씩 성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는 결속력 때문에 승부차기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경기지. 네. 말도 안 되는 경기.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 조용욱 선수 실축했을 때 웃어버렸잖아요, 조용욱 선수가. 근데 약간 그때 그 웃음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약간 좀 실수. 그때 뭐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그 초월한 것 같은 느낌?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그 애들이 벌써 그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홍 PD는 어땠어요? 저는 뭐 일단 이번 승리에서 뭐 이강인 선수가 워낙 잘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대학생 선수들이 좀 크게 또 활약하지 않았나. 최준하고 정호진. 정호진 선수가 특히 정호진 선수는 이번에 되게 많이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제일 많이 뛰었대. 네, 13km, 네. 13km 뛰었다고. 몰랐던 선수인데 거기 박스 투 박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그 선수가 뭐 수비 쪽에 조금 더 치우쳤다고 하는데 또 풀백으로. 공격적으로도 되게 드리블도 잘 치고 뭐 그런 모습도 있었고 최준 선수는 진짜 저는 이런 우리나라 왼쪽 풀백에는 계속 좋은 자원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준 선수도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그런 인재인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 정정용 감독이 또 크게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네. 영향을 끼쳤죠. 이런 뭐 이번에 세네갈전도 그랬지만 일본전에서도 전후반 전술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 이런 전술적인 면모도 갖고 있지만 이 선수들의 멘탈까지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장악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양쪽 측면이 골고루 잡혀있는 감독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도 명장의 면모가 좀 갖춰지지 않았나 저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얼핏 봤는데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감독을 뽑을 때 뭐 옛날에 뭐 어느 커리어. 뭐 커리어를 이름값, 엄청 이름값을 많이 전혀 그 따진다고 했는데 네, 정종영 그 케이스하고 감독님은 전혀 다른 그 케이스. 케이스가 아니라는 굉장히 걸 봤어요. 공부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로 네. 올라선 네, 누가 네. 발탁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서 직접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선 케이스고 또 이 팀이 이제 그 사실 우리가 가장 기대를 했던 83년 이후 가장 기대했던 게 2년 전 대회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준비도 많이 멤버도 했는데 이승우 선수, 멤버도 뭐 이승우. 이승우, 백승호 멤버도 좋았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감독이 신태용 감독. 신태용 감독이 이제 갑자기
구원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릭스 감독 그때 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대회 앞두고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앞두고 바로 바뀐 상황이라서 팀이 좀 급조된 상황이었고 좀 생각보다 기대에는 못 미쳤죠. 16강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번 대표팀은 그 대회가 끝나자마자 만들어진 대표팀이에요. 정종영 감독이 바로 2017년 대회 끝나고 그때부터 지휘봉을 잡고 2년을 같이 거의 지금 그 멤버 비슷한 멤버로 주축 멤버는 거의 그대로 왔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된 황금 세대였다. 그때하고는 조금 달랐죠. 그때는 이제 사실 뭐 이승우를 쓰네 안 쓰네 막 이랬잖아요 그때. 하닉스 감독 시절에는 뭐 이승우 길들이기네 백승우 길들이기네 막 약간 그런 유명한 얘기가- 사건들이 몇 개 예,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 좀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가전 할 때 백승호 선수를 추가 시간 2분 당겨놓고 맞아요. 투입시켰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베스모 선수를 한까지 불러들여서. 근데 그런 어쨌든 그때는 좀 그런 잡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년 동안 그런 잡음 없이 이게 잘 그러네요. 굴러왔어요. 그래서 점점점 강해진 팀이고 또 정종영 감독이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 선수들이 쌤. 감독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찍어본 화면들이나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면 감독님이 옆에 있어서 애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다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하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고 약간 그런 게 몸에 배 있어요 지금. 완전히 뭐 감독이 터치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뭐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로 다 움직여주고 감독이 몇 마디만 해주면 경기를 보시면은 정종영 감독은 별 말을 안 해요. 테크니컬 에리어에서 선수들한테 막 지시하는 거 오히려 코치가 많이 잡혀요. 정 감독은 미리 이제 경기 전에 애들한테 딱딱딱 얘기해주면 애들이 경기장에서 알아서 하는 시스템화가 딱 됐기 때문에 경기를 실전을 거듭할수록 이제 강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런 지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진짜 좋을 것 그 같아요. 문화를 바꿔야 돼 문화를.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똑같은 거잖아요. 과거에 무엇을 했음이 현재와 미래를 규정지으면 안 돼요.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되 현재와 미래는 또 다른 능력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뭐 이런 게 모든 걸 다 좌우해버리려고 하는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고 또 다른 건 또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게 이런 스포츠계에도 많죠. 스타 플레이어 중심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스포츠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축구 지도자들 명장이라고 불리거나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바뀌었던 사람들 중에는 물론 요한 크루이프처럼 대단했던 스타 출신도 있지만 아리고 사키처럼 아예 선수를 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혹은 뭐 퍼거슨, 벵거, 무리뉴, 뭐 히딩크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거나 혹은 무리뉴는 뭐 역시 프로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무엇을 했음이 모든 걸 다 규정짓지 않는데 우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축구팀 만들 때 대표 출신을 원한다니까요. 네. 이거는 좀 잘못돼도 좀 잘못됐죠. 네. 그리고 아까 대학생 선수들 얘기를 해서 요건 하나 이렇게 봐야 돼요. 최준하고 정우진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여기도 그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최준과 정우진은 지금 대학 선수예요. 근데 대학 선수면 그 팀에서는 지금 베스트니까 대표팀에 왔겠죠. 그러면 이 선수들은 대학의 그 팀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이 출전하는 모든 대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뛰어요. 네. 다 뛰어요. 에이스로. 그죠? 지금 나머지 우리 선수들 이강인 포함을 해서 프로 소속들을 보세요. 이 20살 이하 선수들이 프로팀에서 얼마큼 뛸 것 같아요? 많이 못 뛰죠. 많이 못 뛰죠. 그게 있어요. 컨디션 관리하는데 굉장히 그 차이가 있어요. 계속 뛰는 선수 들어보니까 오늘 오히려 말이죠. 더 잘하네. 체력 관련 트레이너 오창진 이름 네, 이름도 나왔죠. 네, 그분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했을 때 90분을 뛸 체력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발렌시아에서 너무 못 뛰었어. 예, 실전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체력이 굉장히 다운돼 있어서 90분을 뛰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를 악물고 체력 그 프로그램 피지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자소화를 하면서 점점 체력이 좋아져서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세네갈전 그 교체되기 전에도 막 쓰러지고 막 이랬잖아요. 네, 다리 막 그게 엄청 쉬던데. 예, 굉장히 힘들어서. 걱정됐었는데 회복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18살이면 뭘 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되는 벌도 씹어 먹을 나인데. 여기서도 약간 할머니 같은 목소리. 발성이 아주 발색조야 그냥. 제가 여기서 아까 그 말씀하신 네. 프로에서 뛸 기회 없다 이런 거 중에 제가 이광현 선수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프로에서 강원 강원 FC에 FC. 있는데
1군 아직 데뷔 못했고요. 그러니까 R리그, 리저브 리그라고 해서 2군끼리 이제 경기 한 경기 나왔는데 네. 4골을 먹었더라고요. 어머. 그게 다예요. 강원 FC에서의 기록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수 아니 실전 경험이 이렇게 없는 골키퍼가 어떻게 이런 안정감. 능력을 보여주지? 담대함.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연령별 대표팀을 어떻게 수준을 더 끌어올릴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들의 그 실전 경험을 계속 끌어올릴 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되게 많았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훈련 체력과 실전 체력이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그 느낌이 좀 다른 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팁을 가장 쉽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운동한다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러닝모션에서 뛰는 거 거기서 뛴다고 해서 실제 나중에 길거리 나와서 뛰면 또 달라요. 네. 그거 아시죠? 그 느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에서 막 자기가 개인 훈련한다 팀 훈련을 해서 끌어올린 거하고 실제 딱 붙었을 때 저 팀과 내 팀이 타이틀 갖고 붙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실전 경험을 계속 해야 체력도 더 세지는데 그걸 안 하면 감각이나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방송이랑 똑같네요. 아, 그럴 그쵸? 수도 있겠다. 연습만 하는 거랑 그러네. 방송 계속 방송이 실제로 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니까. 또 똑같네. 제가 연극하시는 분한테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훈련할 때, 연습할 때는 막 되게 잘하고 막 그러다가 무대 관객 딱 올라가면 올라와서 딱 올라가면 그 안 돼.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맞아. 사람도 많다고. 밴드 공연도 똑같아요. 연습할 때랑 무대 올라갈 때랑 또 느낌 다른 거.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대학 선수들이 잘하는 건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나이 어린 선수들이 사실 기회가 그 기회를 얻기가 못 어려워요. 못 받으니까. 18, 17, 19, 20살 선수들이 프로팀에서 주전 뛰기는 쉽지 않죠. 그런 문제들이 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주 기자님이 얘기할 때도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세네갈이 개인 능력은 좀 뛰어났다고 봐요. 참 몸도 좋고 등치가. 그다음에 능력도 확대 해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 주민. 주민. 키가 다들 뭐 80, 85 넘어 왔다 갔다 85, 하니까 87. 개인 능력도 확실히 좀 뛰어났다는 느낌인데 경기 운영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경기 운영을 잘 못하더라. 좀 투박하구나 이런 팀으로서의 좀 준비됨이 좀 덜 되어 있었다는 느낌인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팀으로서 준비가 상당히 잘 됐다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번 대표팀을 보면서 딱 이런 느낌은 저는 되게 제가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거 나갈 때 이제 에콰도르 경기 또 하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결기 경과를 떠나서 에콰도르 경기에 쥐어짜지 않아서 좋아요. 뭔가 저는 그동안 대표팀이나 이런 무대 나와서 할 때 보면 너무 쥐어짜는 느낌들 막 정신력도 쥐어짜고 막 투지 뭔가 그냥 쥐어짬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항상 너 정신력이 해이졌어. 너 왜 그 밖에 못 뛰어? 막 이런 게 뭔가 뛰는 것도 막 쥐어짜고 막 이런 건데 이번 대표팀 보면 물론 열심히 안 뛴다는 게 아니라 일단 되게 팀으로서 밝아요 느낌이. 네. 에너지가 상당히 밝은 느낌이에요. 아가들 참. 훈련장을 가면 그 대형 앰프 틀어놓고 노래 틀어놓고 그게 예전에는 건의를 했었대. 정종현 감독 체제 전에는 뭐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아까도 얘기했다면 19 안팎 선수들이 그러면 요즘 걸그룹도 좋아할 수도 있고 요즘 붉은 노래 노을. 뭐 그런 거 좋아하고 이강인 선수. 그런 걸 막 들으면서 요즘은 정종현 감독은 신나게 하라는 거예요. 해라 훈련할 때 그러면 대형 앰프 틀어놓고 막 노래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막 신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 밝은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쥐어짜지 않는다는 느낌은 되게 전술과 조직적으로 싸운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개개인이 각성해서 막 붕대도 매야 되고 막 쥐나는데 막 반으로 쑤셔가면서 뛰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전반이 안 좋았는데 후반전 뭐다 바뀌어서 팀으로서 이런 변화들도 있고 이런 어떤 준비된 조직과 준비된 전술이 뭐 3백과 4백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와 일본 경기 전반전만 보면 질 줄 알았는데 뒤집어 세네갈 경기 전반전 보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좀 끝난 것 같아 근데 그걸 뒤집어 이거를 개개인의 각성으로만 보여줬냐는 거예요. 막 그 경기 보면서 와 쥐어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지? 진짜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패러다임이 달라지나? 그리고 저는 인터뷰 보면서도 느꼈어요. 선수들의 인터뷰가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거 뭐 최선을 다했고 뭐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말투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투가 없어요. 그냥 막 진짜 이런 경기 처음 해봤고 세네갈 고맙고 야 다시 태어나도 이런 경기 못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그때 현장 기자가 딱 그 이제 강인이한테 끝나자마자 우승할 것 같냐고 4강 간 강인이 딱 그러잖아.
지금 우승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4강 경기 준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난 되게 이렇게 그동안에 보면 이제 여기 잘 아시겠지만 되게 약간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남들 한 발 뛸 때 두 발 뛴다. 뭐 그런 느낌의 느낌. 자소서 같다 자소서. 나 자소서라고 생각했어. 팀을 위해서 뭐 너무 모든 걸 많이 하는 있어요. 제인은 뭐 상투적인 중요하지 표현도 않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맞아. 그 상투적인 표현 중에 또 하나가 이 월드컵 20대 이하 월드컵이나 월드컵 나갈 때 상투적인 목표가 있어요. 우리 4강 신화 재현. 그게 목표야 무조건. 그러니까 별 영원히 없이 맞아. 목표하면 4강 신화 재현. 재현. 이번엔 목표가 뭐였어요? 우승이었어. 우승. 애들이 전부 우승이라 그랬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우승이라고 한번 먼저 물꼬를 트니까 애들이 전부 그 우승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목표 설정이 확실했죠. 맞아요. 저도 그 전 팀들이 목표가 좀 의례적이고 상투적이고 애매했다면 이건 애들은 목표가 의식이 너무 확실한 우승? 에이 다 원래-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 꿈이라고 크게 가지자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생각? 생각했는데 기획한 것들. 아가들. 대입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스카이를 목표로 둬야 뭐 서성안을 가고 서성안을 목표로 하면 뭐 중경의 실버 그런 게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원래 막 정종용 감독도 그렇고 막 워낙 죽음의 조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는 뭐 16강 뭐 이랬다가 이강인 선수가 우리 목표가 우승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선수들 더 자극되고 고무된 거 아닌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 그냥 솔직하고 자기의 그냥 저 자기 생각과 생각이지. 느낌을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형식적인 말투가 안 나오는 안 것 나와. 같아. 그런 그냥 게 별로 없어. 오늘은 세네갈전 이긴 거 즐기고 싶다. 일단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형들이랑 이 기쁨을 느끼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침이 없어 좋더라고요. 오히려 기자들이 요즘은 상투적인 질문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목표 너무 준비 안 하고 질문해. 막, 몇 골 넣고 싶어요 뭐 이러고 뭐, 있잖아요. 예? 뭐 기회 되면 저 수비수인데요. 선수들 다 그건 극적하면서 대답하잖아요. 아. 그래서 극적.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에콰도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대회에 남긴 의미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런 패러다임의 바뀜. 근데 그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2년 전에 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2년 전 대표팀 이승우, 백승호 선수 있을 때는 그때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애들이 끼가 막 넘쳐나고 개성이 그라운드에서 분출되고 있다 막. 그래서 자유분방한 이게 더 시너지를 내면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승우 선수가 뭐 날아다녔잖아요. 장난 아니야. 국대까지 가야 되는데. 신태원 감독도 막 굉장히 그 발랄한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세트 피스 한 20개 준비하고 뭐. 근데 뭐 그런 뭐 감독의 형님 리더십과 어우러지면서 이제 뭐 물론 기자들이 대부분 다 포장해서 쓰니까 이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것도 패러다임이 또 변했다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또 그렇지만 또 2년 뒤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대표팀의 성적이 어떨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문화 자체, 인식 자체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감안하는 저는 그릇의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지금의 얘들의 이런 스타일 문화가 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아닌 것 같다. 애어른 같지 않아요, 좀? 애들이 너무 어른스럽지 않아요? 애들 같지 않고 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종용 감독이 그거를 잘 애들을 이렇게 뒤에서 잘 이끌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한테 동생한테 막내 형이라고 하는 이거 가능한 문화냐고 아무리 그래도. 막내요. 아니 이강인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이강인 선수는 좀 어떻게 봤어요? 일단 주바페 어떻게 봤어요? 이강인 선수는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세네갈전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역시 이강인. 아 진짜? 네, 그냥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늘 국대 불렀을 때도 정말 단 5분이라도 뛰게 하지 한 2분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 이강인 선수가 U20에 와서 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팀에서 어떤 걸 보면서 날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뭔가 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직접적인 골을 넣는 건 아닌데 뭔가 골 뒤에 거의 이강인 선수의 도움이 있었고 뭔가 그 게임을 전반적으로 자기가 읽고 주도하는 느낌? 약간 템포를 놨다 땡겼다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슛돌이가 언제 저렇게 커서 저렇게 게임을 좌지우지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여감없이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홍 PD는 어떻게 봤어요, 이강인?
전 이강인 선수 국대 가야 된다 생각해요. 성인 대표팀. 그러니까 컸잖아. 못 뛰어. 근데 그죠 못 뛰어서 그런 건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지. 플레이까지 네.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네. 이강인을 안 쓰면은 벤투는 못 버티고.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 플레이 스타일 보면 이제 한국 선수의 없던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런 키핑 능력이나 이게 볼 제치는 거 보면 이영표 선수 약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왼발 잘 쓰기도 하고 뭔가 헛다리 짚으면서 페인트 동작 약간 느낌은 다르긴 전혀 한데. 공감할 수 아 없어. 그래요? 왜 야, 그걸 아버지? 그렇지 이걸 이영표랑 비교하는 아, 거야. 그래요? 이영표는 이영표였고 어. 이강인은 그렇죠. 근데 뭔가 이런 많이 볼 다르요. 지켜주고 뭔가 그래도 한두 선수는 제껴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이영표 선수가 볼 잡으면은 누군가는 한 지금 그 명쯤 비교는 거의 데니 로즈하고 에릭센을 비교하는 거야 지금. 아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세트피스 측면에서 좀 그런 생각도 좀 많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 세트피스 맡겼을 때 그렇게 믿음직하다 기대가 되는 선수가 요 근래 없었어요. 뭐 과거에 이천수 선수 있었고 박주영 선수가 이렇게 볼 잡고 이렇게 찰라 그러면은 기대가 됐는데 요 근래 뭐 손흥민 선수가 사실 많이 차고 있긴 하지만 프리킥 그런 뭐 직접 슈팅 때리는 것도 사실 아쉬울 때가 되게 많았고 오히려 코너킥이나 올려주는 프리킥 상황에서도 이게 슈팅에 최적화돼 있는지 항상 뭔가 짧거나 뭐 낮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그런 프리킥에서도 되게 원하는 위치에 먼 거리든 짧은 거리든 원하는 곳에 딱딱딱 넣어주는 것 같아서 진짜 이강인 선수가 한번 국대에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번 볼 딱 넣어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강인이 그런 잘해요. 말씀입니다. 그걸 뭐래?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강인 경기를 이게 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웬만한 분들이 사람들이 네. 이름은 너무나 잘 알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강인. 유튜브라든가 어렸을 때 그림들은 뭐 유스 때 그림들은 많이 봤는데 아니면 발렌시아에서도 짤로 많이 봤죠. 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해서 4명을 벗겨내는 탈압박. 그 정도 수준? 근데 이제 경기를 풀로는 처음 봤는데 이 정도였어? 라는 굉장히 놀랐죠. 이 정도 잘할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였어? 굉장히 놀랐어요. 잘해요. 예. 잘해요. 진짜 잘해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는 그 선수의 몸값, 구체적인 이적 시장에서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많이 그것도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발렌시아에서. 저도 이제 그런 거였죠. 8천만 파운드. 왜 대충 한 1,000억 정도의 바이아웃을 걸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왜 처음 걸 때 나이는 정도야, 17살이었어요. 17살. 지금은 만 18살이지만 그 어린 선수에게 1,000억을 걸지? 그러니까. 걸만했어. 그래서 이게 짤로 보면 다 메시예요. 짤로 보면 다 메시지. 다 메시. 잘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몇 초짜리니까. 그래서 잘한다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도 1,000억 정도가 될까? 근데 이제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에이전트나 스카우트들이 진짜 대단한 친구 나온 것 같다. 한국 축구에서 나오지 않는 유형이 나온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코파 델레이를 중계를 했었잖아요. 발렌시아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 물론 그때 제가 중계했을 때도 풀 경기는 아니고 잠깐 교체로 나왔지. 나왔어요. 그때 도움했던 그 경기인데 왼발킥 날카롭네. 근데 이렇게 그때도 그때 측면으로 나왔죠. 네, 왜냐면 그 마르세로 감독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냥 킥은 날카로운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서 거의가 아니라 다 선발로 뛰고 그쵸.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교체돼서 나가냐 안 나가냐만 보고 있고. 진짜 잘하는구나. 그쵸, 진짜 잘한다니까. 지금 자리가 공격형 미드필더나 가운데. 그쪽이 제일 잘 맞는 음. 거야. 가운데 자리가. 그러니까 딱 메시 자리야.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는 첫 경기 보고는 아까 약간 처음에 들었던 건 수비만 해도 아니 조금 느린데. 스피드는 좀 그러니까 뭐 왼발 써가지고 전환 드리블 치고 턴하고 이러는 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킥 퀄리티도 너무 좋고 궤적도 좋고. 네. 근데 조금 느리네. 좀 아쉽다. 좀 느린 거는 사실 조금 속상한 일이거든. 좀 느리네. 그런데 그 느림을 또 이겨내더만.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술과 볼 키핑 능력이 있는 데다가 제가 사실 이강인 선수를 훨씬 더 높게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일단 뛰는 양이나 수비에 대한 가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비를 열심히 하는. 난 사실 그게 게을렀으면 약간 반쪽으로 봤어. 그게 반쪽. 진짜 제가 그때 첫 경기 보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뛰고 막 엄청 열심히 뛰어서 깜짝 포르투갈전은 놀랐어요. 그 수비 부담이 너무 많았던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을 저희가 그때 물어봤지만 네. 그렇게 볼을 예쁘게 차고 잘 차면서도 저렇게까지 수비를 가담하고 헌신적으로 네. 달려버리니까 약간의 느림이 커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들이 되는 거죠. 다비드 실바도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건 아닌데 물론 그런 선수들은 순간적인 민첩함이 되게 좋은 거지. 사실 근데 축구에서 그거잖아요, 스피드가. 그렇죠. 무슨 뭐 100m를 달리는 계속해서 게 달릴 아니라 필요는 없는 거죠. 순간적으로 탁탁탁. 그래서 윙보다는 중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발렌시아에서는 오른쪽으로 측면 쪽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강인의 강점은 못 살고 단점이 부각돼 버리는 오히려. 측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더 필요하니까. 근데 가운데는 탈압박하면서 전환 속도도만 있으면 되거든. 몸을 튼다든지 수비수의 약점을 공략한다든지. 근데 그 능력이 가운데 있으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는 야 지금 18인데 대표팀은 사실 이제 우리 최대 지금 7경기를 치르는 게 된 거잖아요. 상황까지 갔으니까. 네. 만약에 리그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험치를 좀 더 쌓으면 그래서 발렌시아 말고 딴 데서 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선발 교체를 오가더라도 꾸준하게 한 시즌을 소화한 다음에 이강인은 어떨까? 임대 같은 데 가서 네, 임대건 아니면 뭐 이쪽도 저는 생각해보다 보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무서워질까 지금. 지금 호시탐탐 탐내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겠죠. 이렇게 뛰어나 이렇게 이 눈에 대회가 스카우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데인데 네. 아마 다 사람들 똑같아요 보는 눈이. 아니 지금 뭐야 이럴 거야. 네. 막 뭐 일반인한테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도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얘기하기 여기 1,000억입니다. 뭐? 뭐? 다른 선수. 근데 진짜 그리고 저희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동안 좀 저희가 봤던 유형이 아닌 아니죠. 이런 유형 비슷한 유형이 우리 국내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굳이 보자. 이런 유형은 그렇게 화려했던 그쵸? 축구를 하는 선수가 그나마 저는 이제 제가 그 나이 항상 20세 이하 대회에는 항상 스태플라이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있었죠. 매 대회마다 역대 최강 멤버라 그랬어요. 99년에 이동국 김은중이 있을 때도 역대 최강이라 최고라고 그랬고 그랬고. 그때는 20세 이하 대표팀이 올림픽 대표팀하고 평가전을 했어요. 그때. 너무 잘해서. 20대. 왜냐하면 잘했고. 이동국 같은 선수는 둘 다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20세 이하에서 뛰었지. 20세 이하가 다 앞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20세 이하 대표 이동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 뭐 국가대표 프로 해가지고 혹사 논란도 있고 막 이랬어요. 공대 칭칭칭칭 감았던 그 사진이 되게 네. 상징적인 그리고 사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만했겠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박주영 선수 네덜란드에서 했던 세계 그땐 제가 갔었거든요 네덜란드. 그때 이제 브라질한테 졌지 브라질한테 지고 그때 1승 1무 1패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때 박주영 선수가 잡으면 항상 골을 넣을 것 같은 느낌? 그때 중국전에서 3명인가 4명 치고 골 넣는 그 전설적인 짤. 그런 선수 있었고 뭐 지난번에 이승우 선수도 있었고 하지만 이강인 선수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형이 다르고 이강인은 골잡이가 아니에요. 일단 전문 골잡이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강인 선수가 공에 딱 발을 대면 기대돼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날 것 네. 같죠. 나는 제좀봐, 마지막에 제좀봐 약간 이런 느낌. 이지솔 그 골 넣을 때 왠지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때 막 씹어 먹고 있더라고 깃발을. 맞아. 짜증나서. 경기를 씹어먹겠어. 부러서 선수가. 근데 뭔가 아니 그 깃발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 크로스의 궤적이 완전 예술이잖아요. 베컴 같잖아요, 진짜. 진짜 좋은 어떻게 저런 궤적이 배달. 그 스피드와 그 곡선이 막 갔다 그냥 있으면 가서 머리만 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오세훈의 그거는 뭐 네, 완전. 달려가다가 그냥 맞았을 거 네. 맞아도 될 정도로 정확했잖아요. 땡큐 골이죠. 네. 땡큐. 전 그래갖고 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골잡이가 아니라서 더 기대되는 게 사실 뭐 골잡이 만들어내잖아요. 기복이 있을 것 같은 사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플레이 메이커 스타일은 뭔가 큰 기복 없이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그래서 선수 생활도 오히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에 우리 선수들이 못 받쳐준다는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래도 좀 한두 골씩 넣어주면서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좀 더 받쳐줄 수 있는 좀 더 수준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만 놓고 보면 역대적으로 한국 축구의 비슷한 유형이 뭐 윤정환, 고종수, 그렇죠. 그다음에 최문식
김병수. 뭐 이런 누군 아니고. 뭐 이런 이제 스타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느낌이 이 친구가 볼을 잡고 움직이는 거 보면 또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좀 독특한 친구가 나왔다. 독특하다. 그 아르헨티나고 할 때 이강인 선수가 아르헨티나 선수 같더라고요. 어, 그 정도의 아르헨티나 선수를 가지고 노니까 개인기로. 네. 아니 감히 남미 아르헨티나 선수 앞에서 그런 개인기를 부릴 수 있는 한국 선수가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에 개인기 그러면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헛다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뭐 헛다리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약간 좀 누가 보더라도 아 개인기 이런 거였는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탈압박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딱 사람 들어왔을 때 흐름을 바꿔보자. 이렇게 세 명 오면 모여. 쓱 나 갈게 이거잖아. 쓱 빠져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막 이게 기술승이 아니라 이렇게 오면 쓱 빠져나와. 그래서 어이씨 한국 축구에서 내 저런 욕 나오네 이. 야, 진짜 무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고수. 막 역이용하는 그런 느낌도 그렇지. 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마르스 뭔가- 페르스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선수는 두 배로 돌린 것 같고 이강인 선수는 슬로 모션을 하는 것 같은 맞아 느낌. 느린 거 천천히 같은데 하면서 빨리 막 하는 애들 다 제끼는 그런 느낌? 중국의 그 무술 중에 그 뭐 있죠? 이렇게 슬슬 하는 거 이렇게 싹뭐 황비용 그런 거 보면 빨리 막 하는 게 아니라 직권. 뭐싹 버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잘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저희도 다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다르구나. 달라. 그러니까 다르다 확실한 건. 잘해. 그래서 이 다름이 더 강해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속팀에서도 더 꾸준히 뛰어서 나중에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건 그래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그러니까. 최고의 피크를 맞춰서 월드컵에서 기대돼요. 뭐 보여줄까 진짜. 카타르에서 아마 그때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흥민은 확실히 카타르 월드컵이 정점일 거고 이강인은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에서 언제 와 월드컵? 아이. 금방 와요 또. 너무 멀었어. 20살이 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예. 그때면 뭐 너무 멀었어. 진짜 대박. 둘의 케미가 제일 잘 맞을 수 있는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네. 또 둘의 케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오래 해야죠. 한국 축구. 전 사실 오세훈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그러니까 같아서 우리 저희 다른 얘기도 못하고. 근데 오늘 오세훈 정말 저는 이번에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오세훈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그 국가대표 얘기도 살짝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근데 이란 경기 끝나고 저희가 올라가는 거라 네네네. 그냥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벤투 감독 이번에 소집이나 뭐 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치 호주 경기를 살짝 끼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좀 3백 시험도 하고 뭐 아니 3백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 흐름에서 벤투 감독 왜 고집이 너무 세요? 전 그냥 그런 느낌? 뭐 그거는 고집이 생각보다 포르투갈 너무- 대표팀 할 때도 포르투갈 언론들과 그랬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싸웠던, 네, 언론들하고 그렇게 안 좋았대요. 고집 네네. 부리고 언론들하고 좋을 필요는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기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고집스럽게 간다.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애는 절대 안 쓴다. 나는 쓰는 애만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보여주는 느낌? 그리고 말도 너무 좀 잔인하게 하잖아요. 뭐 선수를 불렀으면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러니까 실전에서 테스트를 받으려면 훈련 때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보여주지 사실 훈련 못했다? 때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전과 또 아까 말했듯이 실전과 훈련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가대표가 뭐 선수들을 데뷔시키는 곳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좀 너무 좀 잔인한 얘기. 이승우 선수 그때 얘기할 때도 그 포지션에 다른 좋은 선수 많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 선수들한테 상처 주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게 요즘 트렌드에 좀 안 맞는 지도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어쨌든 결과를 뭐 계속 승리를 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내용이나 시원한 이런 부분이 좀 경기가- 조금 기대는 못 미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쓰던 선수만 썼으면은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호주전을 봤을 때도 뭐 전반전에 유효 슈팅 한 개도 없었고 또 전반적으로 되게 답답한 패스 운영도 안 되고 아니 그 정도 발이 많이 맞춰본 선수였고 빌드업 축구를 그렇게 우선시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축구를 지금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 좀 희한한 거는 그러니까 3백을 쓰면서 3백이 이제 뭐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요즘에는 주로 이제 강팀주 상대할 때 3백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은 우리는 그런 수비형 3백이 아니라 공격형 3백이다. 수비 숫자를 한 명을 줄이는 거다. 오히려 공격 숫자를 늘리고.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3백을 쓰면은 오른쪽에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센터백인데 센터백에 익숙해 있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호주전에서 이 선수 김민재 선수 오버래핑하는 건 한번 나왔잖아요. 오른쪽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글로 갔대요. 이게 뭐 훈련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글로. 그러면서 3백 적응이 힘들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손흥민 선수의 3백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벤투 감독은 수비 숫자를 줄이고 공격 숫자를 늘리는 공격형 3백이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공격 숫자가 주니까 앞에서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선수는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격이건 수비건 선수들은 적응을 못 하고 있는데 그 3백을 거의 4백을 많이 썼어요. 실전에서는. 그쵸. 네. 근데 이제 3백을 지난번 사우디전에 한번 썼었고 그때 0대0으로 비긴 네. 경기. 이번에 두 번째 썼는데 두 번 다 별로였죠. 별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예선 월드컵 아시아 예선 앞두고 있는데 굳이 3백을 그러니까. 이걸 뭐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처음부터 지금 약간 약 팀들하고 이제 상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야 되는 지금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3백으로 어디다 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뭐 3백 하면 또 수비적이다 혹은 뭐 강팀이랑 붙었을 때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또 있어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이 확실히 전술을 못 익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볼을 안 갖고 있는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 것 오른쪽에 같았어요. 이제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3백의 오른쪽 그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오른쪽 윙백이죠. 그렇죠. 윙백이죠. 음. 근데 여기서 윙백 이제 일로 가서 이렇게 주잖아요. 크로스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자꾸 일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제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게 보이니까 좀 뭔가 좀 어설픈 상황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불만이 많으시군요. 화난다.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평가의 지점이기 때문에 뭐 서로의 어떤 시선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윙백의 움직임이 직선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로 가는 것은 요즘 전술 트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거기를 이제 뭐 조금 이제 유럽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그 하프 스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요 사이로 들어갔을 경우 공격이나 수비를 어렵게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공격을 어렵게 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결과가 동의해요. 괜찮으면 이게 뭐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 맞아요. 의도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불만. 부분 전술도 전혀 없는 것 같았어. 내가 우선 벤투 감독의 가장 큰 실수난 거라고 생각해. 이강인을 지난번 쓰지 않은 거. 왜 교체 카드 3장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여론이 확 돌아가서 벤투 감독이 뭘 해도 다 욕먹어요 요새.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그 오픈 트레이닝용이잖아요 거의. 파주에 아니 부산에서 난리 났잖아요. 거기서 거기 그 오픈 트레이닝 할 때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철조망 밖에서 그 팬들이 막 몇도 손흥민 선수 찔리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니 눈 찔린 거는 왜 기사가 나온 겁니까? 호텔에서 눈치. 네,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 테러 당한 줄 알았어요. 팬들- 그럼 깜짝 놀랐는데 알고 팬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 네. 우리가 저기 기사잖아요 기사. 기사는 뭐라도 손흥민은 기사가 되니까 다 쓰려고 하는 거겠지. 웬만하면 기사는 그냥 기사로 쓰는 게. 이란전 기대합시다. 주바페는 어떤 것 같아요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얘 느낌 어때요? 한결같다. 한결같다. 경기력. 한결같은 남자 어때요? 남자로서 한결같으면 좋은데 경기력도 한결같다. 경기력도 한결. 그러니까- 한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경기를- 초반에 기대했던 거보다는 오히려 초반에는 좋았잖아요. 괜찮잖아요. 좋았죠. 처음 네. 좋았을 때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인기도 했어요. 많고 네. 뭐. 빌드업도 좋았고 한데 왜 그거를 유지하지 않고 더 강화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또 웬만한 대표팀 감독이 초반에 다 기대감을 줬어요. 슈틸리케도 그랬고. 이 경기는 재미없었어요. 진짜. 예. 네. 제가 이거를 라이브로 한번 봐서 다행이에요. 저 영국에 있을 때 했던 네.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신의 한 수. 끝내고 하이라이트로 보셨. 승자네, 승자. 선배골 녹화 때문에 저만 여기 혼자 남아서 이 경기를 보고 이제 녹화를 했는데 골대 맞은 거 보셨죠? 야, 다 봤죠. 그럼 다 봤죠. 하이라이트는 다 봤죠. 약간 좀 또 뭔가 공격도 제대로 안 되고 수비도 제대로 안 될 거면 무엇을 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전방 생각을 압박이 했죠. 완전 고전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후반전에 황의조 선수의 골이 없었다면 여론과 기사 헤드라인이 난리 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 엄청 고생하던데. 고생 많이 했죠. 그죠. 막 네, 사이고 고생. 막 아우, 네. 반칙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안 빼줄까요?
그것도 좀 물론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이 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잘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아직도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너무. 난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제대로 베스트로 활용할지를 아직 못 찾은 느낌이던데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이 경기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가는 경기라면 그래도 손흥민이 어느 정도 좀 뭔가 돋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호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돋보인다고도 생각 못했어요. 슈팅 딱 하나 왼발 슈팅 하나 네. 정말 좋은 거 하나 있었는데 선방에 막힌 거. 그것도 뭐 거의 단독 돌파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것도 이제 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짜낸 슈팅이었죠. 혼자서 그냥 그래서- 짜고 쥐어짠 슈팅. 아직 뭔가 베스트 조합은 아닌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만 하자면 이런 거죠. 감독이 실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선수를 어떻게 뽑는 것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3백을 하건 4백을 하건 뭐 이렇게 평가전 때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것도 큰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제가 봐서 또 하나의 팩트는 뭐가 있냐면 벤투 감독이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 건 팩트예요. 이거를 결과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이야 평가전이지만 좀 있으면 이제 다 중요한 경기도 시작되잖아요. 월드컵과 관련한 예선도 시작할 거고 네. 막 이렇게 될 텐데. 작년 그 호주 갔었거든요. 네네네. 호주 그 평가전 원정 평가전 갔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 없었어요. 기성용 선수도 없었고. 그때 황의조 선수 골을 뭐 선제골 넣고 그땐 1대1로 괜찮았지 진짜 않았어요, 잘했어요. 여론? 잘했어요. 네, 전 진짜 그때는 잘했다 생각했어요. 호주도 이제 호주는 그때하고 팀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3명 그때 이제 뭐 케일 뭐 이런 선수도 은퇴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세대 교체의 마지막 전 세대의 마지막 경기 비슷하게 예디낙인가요? 그 선수 아마 이때 이후로 빠졌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좀 굉장히 세게 붙었어요. 호주가 약간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네. 호주가 굉장히 압박이 심하게 그때 들어왔는데 좋았는데. 우리 선제골 넣고 나름 운영 잘했어요. 그때 이제 남태희 선수가 굉장히 잘했죠. 남태희 선수가 잘했었고 물론 이번에 남태희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좀 경기를 그때 포백 썼던 걸로 포백이었어요. 포백이었고 나름 아기자기하게 경기를 잘했고 위협적으로 우리가 뭐 원정이었고 손흥민 선수 빠졌는데도 절대 맞아요. 밀리지 않고 잘했던 경기였는데 왜 안방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더 큰 거죠 저는. 손흥민까지 왔는데 그때보다 더 좋은 너무 건 실망스러웠어요 좋아질 텐데. 저는 그 경기 보고. 맞아요. 이란정 화이팅! 불만 많을만 하죠. 아니 그리고 지금의 벤투 감독이 하는 스타일이 약간 논쟁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수 기용도 그렇고 뭐 메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자꾸 결과로서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히딩크 감독이 정말 많이 비난을 받았잖아요.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네네. 뭐 오대영 감독이니 하면서 근데 히딩크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미디어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강한- 붙었고 막 그랬죠. 그럼요. 막 기자들이 이런 거 많이 저한테 엉덩이를 쳐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아, 그 당사자예요? 네, 엘리자베스. 아, 그 네, 당사자예요? 나야. 아,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이게 아니 나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같이 그때 아, 무슨 행사였어요. 그 뭐예요? 우리 네. 훈련이 아니라 너무 몰라요. 유명한 얘기지. 우리 훈련 뭐 유소년 행사인가 뭐 이런 행사에 히딩크 감독이 와서 그냥 국가대표 감독이니까 격려하는 그 자리였는데 엘리자베스가 같이 왔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저쪽에 앉아 있고 히딩크 감독이 이제 중앙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우리는 이제 다 자료 화면이 되니까 엘리자베스 찍고 다 했죠. 근데 갑자기 홍보팀장이 나한테 잠깐만 저기 히딩크 감독 보자 그랬는데 나를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킥 유어 에스 하라 그랬어. 한 번만 더 개인적인 사생활을 끼어들면 엉덩이를 차버리겠다. 근데 그걸 개인적인 사생활에 끼어든 걸로,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 공적인 자리에 왔는데 같이 엘리자베스 그렇잖아요. 왕도 왔고. 근데 당연히 했는데 좀 열심히 찍었나 내가? 열심히 찍으라고 했나? 저 불려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끝나고 전술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신은 앞으로 질문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봤던 거 굉장히 보면 와. 근데 어쨌든 성적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능력은 초등학생일 때 기억하던 히딩크 감독님과 여기서 듣는 히딩크 기자들, 감독 완전 다르네요. 미디어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사실은 푸근했던 이미지가 근데 있네. 적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의 스타일이 그럴 수도 굉장히 있겠지만 센케. 근데 그 유럽은 그런 논쟁이 익숙해요.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그 진짜 그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데 처음에 보고는 기자들과 선수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질문이 뭐 예를 들면 아니 오늘 플레이가 왜 이러냐면 당신 기자 몇 년 한 거야?
축구대에서 알아?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기자하고 그럼 싸워요. 그럼 기자들도 얘기해야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봤을 걸?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자연스러워. 근데 근데 우리는 감독이 하다가 나가버리고 그냥. 근데 우리는 화나면. 막 하면 그러니까 뻔한 질문과 뻔한 대답이 나오는 게 많죠. 오늘 경기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저는 다 힘 합쳐 열심히 했고요. 히딩 감독이 뭐 근데 얘기했던 게 뭐 사실 굉장히 원리 원칙적인 얘기들 많이 했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자 선수들한테 방해가 되는 요만큼의 요소도 참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팀워크를 약간 해치는 기사를 한번 썼던 게 있었는데 누가 그 기자를 찾아내요. 찾아냈다가 찾아내서 봤던 게 뭐냐면 이렇게 오니까 걔 기자 완전 망신을 줘요, 모자 망신.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빵 맞아 쳐버려. 모자 쳐버리고. 무슨 주임 선생님 같다. 아 왜 그런 기사 썼냐고? 그렇죠. 팀워크를 방해하는 당신은 기사 지금 왜 우리 팀을 썼냐고? 망치는 거 그리고 뭐 선수 기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하면 완전히 망신을 줘버려요. 당신 같은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 발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발전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무서워서 그러니까 기자회견 지금 가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예전에는 이제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그 축구 취재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홍보 담당관이라고 외교부에서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허씨 허진 씨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그러니까 홍보 담당관이었나 대외 협력관 그런 식으로 그런 왔죠. 식으로 미디어들 있었어요. 뭐,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나 선수들하고 뭘 하려면은 모든 걸 이제 그쪽을 라인을 경유해야 되는.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하지. 바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감독한테. 감독이 허정무 감독 뭐 한국 감독이니까 감독님 뭐 하고 선수들한테 야 동구가 뭐 이러면은 그냥 오고 막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훈련 취재를 가면 몇 명이고 우리가 다 불러서 인터뷰할 수 있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부터 감독이 지정하는 선수 2명으로 딱 줄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다른 그렇게 선수는 하는 거구나. 건드리지 마. 그래서 그게 맞지. 처음에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죠. 이제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는 완전히 이제 선수 위주의 모든 게 선수 위주로 돌아가는 미디어 활동이 돼버렸죠. 그게 맞죠. 예전에 뭐 너무 옛날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정말 너무 별 얘기가 다 옛날 있어요. 얘기네. 저희도 알고 있는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고 어쨌든 벤투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논쟁적인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때부터 유지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축구,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딱 선수를 맞춰 놓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선수에게 자기 축구의 색깔을 맞출 것이냐, 자기 축구 안에 선수를 끄집어 들 것이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벤투 감독은 자기가 딱 생각했던 그 안으로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있고, 우리 예를 들면 김신욱이나 뭐 이런 카드를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손흥민이나 황의조 쓰는 건 알겠어. 근데 예를 들면 피지컬적으로 우리가 후반전에 뭐 하면 요렌테 같은 스타일 필요한 거 아니야? 그때 벤투 감독 나 그런 축구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게 옳고 그름이 어딨어.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결과가 나오면 땡큐. 잘했네 뭐 이런 거고. 지금 그래서 교체 카드가 6장인데도 불구하고 3명을 교체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좀 여유 있게 해도 되는데. 나 같으면 신나게 다 쓸 것 같아. 그냥 한번 써봐도 될 것 써볼까? 같은데 막 안 이러면서. 쓰잖아. 이게 이제 아마 결과에 따라서 선수들 얼마나 뛰고 싶을까. 아이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낳잖아. 음. 왜 그래 이런 것들. 즐기나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되게 유명했더라고요. 저도 포르투갈 그랬다 때.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저도 똑같아 축구 얘기 포르투갈에서 들어보니까 나왔다느냐고. 그거는 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대요. 이럴 처음에 거라고. 선임을 할 때 이 보고서에 그게 있어요. 예. 벤투 감독 이 스타일에 대해서. 아. 자기가 원하는 선수, 자기가 원하는 전수. 근데 너무 자기 바뀌잖아요. 철학이 확고해서 그러니까 알고 뽑았어요. 그걸 믿은 건데 이제 믿어야겠죠. 결과 뽑았으니 오겠죠. 계속 흔들어봐야 그러니까요. 마찰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축구 팬으로서 얘기를 한 거고요. 맞아요. 네. 제가 뭐 근데 조금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너무 일찍이어서 좀 그래요. 월드컵이 한참 남았는데 벌써 멤버나 전술을 그러니까. 고정해 버리면 그게 얼마나 옳은 것인지. 그래서 뭐 쓰리백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약간 우려스럽긴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뭐 여자 축구가 있긴 있는데 여자 축구가 프랑스에게 졌는데 요것만 간략하게 그냥 힘주는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져가지고. 네. 예, 근데 프랑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베스트 브라질 멤버랑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자가 진짜 잘하는 팀이에요. 이번 시즌에 여자 챔피언스 리그를 리옹이 우승했는데 거의 극강이에요. 리옹 거기는. 멤버가 극강. 완전 차원이 다른 맞아요. 바르셀로나하고 붙었는데 아마 4대 0인가 4대 1인가로 이겼어요. 결승에서. 여자 그 정도 리옹 레벨 차이가 날 정도로 세계 최강.
거의 뭐 레알 마드리드 한참 잘 나갈 때 그 차원이 달랐던 그 수준인데 그 선수들이 거의 다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이 다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호흡도 잘 맞고 리옹 선 같은 팀에 있던 선수들이라 제가 최근에 뭐 14번 평가전에서 13번 이겼. 와. 뭐 우리가 이기긴 사실 어려웠던 팀이고 저 잠깐 봤는데 그 골런 그 코너킥 싸움에서 두 골 넣은 르나르 선수가 키가 키 187이에요. 187에 진짜 반다이크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피지컬에서 싸움이 아예 안 되더라고 반코트 경기. 예, 187cm. 제일 큰 수비수 김도현 선수가 167. 20cm 차이 나는데 점프 안 머리 해도 하나 그냥 차이. 점프를 안 해도 네.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잉글랜드 웨스트햄에 뛰고 있는 조소연 선수한테 들었었는데 대회 전에 출국하기 전에도 이제 통화도 그랬었는데 그 프랑스 대표팀 얘기할 때 리옹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옹은요 거기는 저희 같은 여자 축구팀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 다른 거긴 다른 그냥 다른 팀이에요 말이야. 거기 그 한 팀에서 뛰던 선수들이 거의 다 들어왔으니 팀워크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일방적이었어. 예. 지난번 우승을 월드컵 노린 때도 팀. 프랑스랑 우리가 붙었었는데 그때 3대 0인가? 그때도 완전히 깨졌죠. 그래서 그때 처음 16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가을 선수가 그 미국 대회에서인가 이제 붙었을 텐데 귀국해와서 저랑 밥 먹으면서 저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수 프랑스랑 보고 딱 경기한 다음에 저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으로 붙어볼 정도가 안 돼. 경기 끝나고 이제 선수들 인터뷰들 보니까 그러니까 진 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한 게 가장 속상했다고 얘기를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길 수 있는 팀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도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더 보여줬어야 있었는데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준 게 너무 아쉬웠다. 근데 후반전은 좀 괜찮은 경기를 했잖아요. 전반전보다는. 그래서 이번 나이지리아전은 사실 지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일단 할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좀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이제 뭐 여자 축구를 너무 짠하게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뭐 이것도 하나 짠해요, 멋지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현실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좀 막막함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또 선수들 이동할 때 보니까 기차 타고 이동한다. 여러 가지로, 그러던데, 여러 가지로 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도 좀 남자 월드컵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전을 했는데 그 평가전 자체가 여자 축구 선수들이 갖고 있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도 제발 평가전 좀 잡아주세요. 여자 축구는 평가전도 잘 안 했어요. 대회 아닌 이상은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평가전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결혼하게 되면 경력 단절되고, 그다음에 뭐 연봉이나 이적 같은 경우도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이적도 잘 못해요. 연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월드컵 나가는 것도 대단한 거죠. 잘하라고 응원 많이 해주죠 뭐. 예, 네, 잘하라고. 그리고 지금 피파 주간 대회에서 우승한 건 여자 축구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번에 월드컵 또 나갔으니까 뭐 나이지리아 한번 잡으면 되지 뭐. 부숴라. 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지리아전. 예, 힘 많이 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세 월드컵 또 벤투 감독 국가대표팀 여자 축구까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워낙 그 지금 경기도 많고 이슈가 많아가지고 저희도 하면서도 요거 나갔을 때 또 다른 이슈 나올 것 같고, 요새야말로 이슈가 이슈를 덮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슈들이 막 쏟아지는데 다음번 또 저희가 할 때는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이슈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29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